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간밤 미증시가 휴장을 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들여다본다면 여전히 선물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나스닥의 흐름을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나스닥 선물의 흐름을 받아갈지 아니면 유럽 증시의 하락세를 받아가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휴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또 포트폴리오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또 마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체린 앵커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체린 앵커와 함께 어떤 포인트들 짚어보면 좋을지 먼저 살펴보시죠. 네, 휴장을 맞아 오랜만에 돌아온 Buy or Buy 시간입니다.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6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샀던 미국 주식이 뭔지 정리를 해보고 이들에 대한 월가 아이비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uy or Buy 시간. 먼저 서학개미들 순매수 탑5 종목들 바로 열어보시죠. 자, 1위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매수 결제 규모가 6억 8천만 달러에 달했고요. 그 밑으로는 게임스탑, 그리고 브로드컴, TSMC, 퀄컴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2위인 게임스탑의 결제 규모보다 엔비디아에 대한 결제 규모가 무려 9배나 높다. 그 정도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게임스탑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종목은 전부 다 반도체 종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혹은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수혜주들로 6월 한 달 동안 서학개미들은 매수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1위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 컨센서스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투자 의견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41명이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38명이 매수 의견, 3명만이 보유 의견, 매도 의견은 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평균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130.68달러,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소폭의 하락 여력, 3.6% 정도의 하락 여력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속도를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따라잡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장 높게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200달러, 로젠블렛 측에서 가장 불리시하게 내놓고 있고요. 반대로 가장 낮은 목표가는 90달러, DA 데이비슨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케이스 시나리오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JP모건 로젠블렛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보다 50% 더 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시총으로 환산을 했을 때 거의 5조 달러에 근접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되는 건데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키워드는 AI 주도로 기업들의 사업이 재편되고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각국의 정부들이 AI 훈련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엔비디아에게 있어 새로운 수익원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지난 실적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증명이 됐죠. 2분기 데이터 사업 부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7%나 급증을 했고, 이것은 전체 매출 가운데 86%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치가 계속해서 더 성장할 거라는 점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얘기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하면 최근에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 바로 거품에 대한 우려가 되겠습니다. 거품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지금 향후 1년 동안 엔비디아가 벌게 될 이익을 반영한 이 PER이 조금 높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1년 추정 PER이 52배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재 시총 1위 3차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쟁 기업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1년 추정 PER은 38배와 3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엔비디아가 조금 더 높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 즉 실적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게 된다면 이것은 뭐 당장의 단기적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때에는 거품이 꺼질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리스크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고객사들이 최근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다가 더해서 AMD, 인텔 등도 최근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면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여러 기업들로 분산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리스크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3위, 순매수 상위의 기록을 하고 있었던 브로드컴의 월가 컨센서스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의견의 경우에는 강력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엔비디아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나타나는데요. 23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21명이 매수 의견, 2명만이 보유 의견, 역시나 매도 의견은 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하는 목표가의 평균치를 내봤을 때 1886.43달러가 나타나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4.6% 정도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도 이달 들어서만 36% 정말 숨가쁘게 급등을 했던 터라 이 업사이드가 조금 제한적이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불리시하게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 기관에서는 2,100달러까지 벤치마크 측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가장 낮게는 1,500달러까지 로젠블렛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 의견도 없고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에 비해서 거품론도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확실히 좀 낙관적인 전망이 훨씬 더 지배적이다라는 부분을 서치를 하면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홀로 폭식할 것이냐? 노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브로드컴의 주가가 지금보다 20% 더 갈 수 있겠다는 사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크게 두 가지에 집중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ASIC, 즉 각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 특수 반도체를 말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는 주문형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이 ASIC의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I의 학습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특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ASIC인데요. ASIC 설계 시장의 규모가 현재 200억에서 300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연평균 20% 넘는 빠른 성장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내에서 브로드컴은 현재 압도적인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점유율이 55%에서 60%이기 때문에 이 시장 성장에 대한 수혜를 입어갈 수 있겠다라는 주장인 것이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구글의 AI 전용 반도체죠. TPU 7세대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도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에만 하더라도 8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 125%나 점프를 한 것. 그리고 내년에는 이 수치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뛸 것으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근거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1년간 브로드컴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EPS를 기준으로 선행 PER을 산정해 봤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엔비디아는 52배의 높은 PER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브로드컴은 38배 정도로 상대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저렴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텐데요. CNBC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세 가지 이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둔화 조짐이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부문의 매출이 상반기 3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44% 급증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조금은 한동안 주춤한 듯했던 레거시 사업 부문의 회복 사이클이 이제 곧 시작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와이어리스, 서버, 브로드밴드 등을 제공하고 있는 부문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어닝콜에서 CEO가 직접 레거시 사업 부문 바닥을 찍었다. 다음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 사이클이 시작될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포인트인데요. 사실 VM웨어 인수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부채가 한동안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잉여 현금 흐름, 이 캐시플로우가 워낙 빠르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상환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640억 달러를 가리키고 있지만 연말에는 550억 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을 투자하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올바이 시간 통해서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들에 대한 IB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네, 간밤 나온 주요 이슈와 함께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체크해보면 좋을 소식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선인데요.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보통 대선이 있는 해에는 S&P 500을 비롯해서 미증시가 상승을 만들어낸다라는 공식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올 한 해 12월까지 달려나가면서 어쨌거나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두 후보의 모습은 초박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가 참 비등비등하고 두 후보 모두 비호감 후보다라는 면에서 계속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과 증시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이달 27일 첫 TV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지지율에서 동률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젊은 유권자와 백인이 아닌 유권자가 다른 그룹에 비해 표심이 바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그룹 중 약 55%만이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할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는 전기차 등 이슈를 두고 대선 쟁점화에 나서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2034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에서 56% 전기차 비중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최근 트럼프 후보는 당선된다면 임기 첫날 관련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들여다보고 계신데요. 중간값이 44로 동일합니다. 물론 가장 아랫단의 숫자와 가장 높은 숫자는 조금씩 다른 모습,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저점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중간값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투표 의향을 가진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 44, 바이든 44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토론에 27일 나서게 될 텐데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미리 사전 자료를 준비하기보다는 노트와 펜만 가지고 들어가서 서로의 이야기에 반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전기차를 둘러싸고 한 번 이슈가 있었고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두 후보의 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장 살펴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잡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월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인플레이션 추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식료품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20.7%의 물가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주유소는 48%, 에너지 가격 38.4%, 소비자 물가와 카드 연체율은 높아진 반면에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뜨겁다는 것을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하락한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면 이렇게 물가와 관세는 또 긴밀한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관세와 관련된 두 후보의 정책 방향성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에 대중관세를 상당히 많이 물렸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살펴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앞에 바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더 긴 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중관세를 훨씬 더 강하게 부과를 해왔다라는 것에 반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유권자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중국산 물건은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산층의 경우에는 빨간 색깔이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이고요. 밝은 하늘색 바가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입니다. 중산층도 그리고 저소득층도 모두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그렇게 크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것이 우선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금리 인하를 과연 몇 번을 단행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단행을 할 것인가가 또다시 화두로 올라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연내 1회 인하라는 연준 내 기조 자체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발언들을 체크를 해보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모하메드 엘 에리언 같은 투자 구루들이 연내 2회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전주 오늘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상원에서 최첨단 원전 기술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어드밴스 액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전 지원법의 구체적인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미국 상원이 첨단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로이터는 미 상원이 차세대 첨단 원자로 기술에 대한 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창출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설립을 촉진하는 새로운 원전 지원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확대는 미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전 확대가 기후변화에 맞서 전력 부문을 탈탄소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공화당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선 통과가 됐고요. 상원에서 88대 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게 된다면 즉시 발효가 되게 될 텐데 로이터에선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라파워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라파워는 그동안 노후 석탄 발전단지가 있는 와이오밍에 40억 달러 규모의 나트륨 원자로를 허가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어드밴스 액트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테라파워가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하이패스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로이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핵심적인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 원자로 기술 허가 추진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가지 원자로 배치를 각 지역에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정 원자력 시설 허가에 대해서도 훨씬 더 빠르고 규제를 완화한 상태로 가속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원전 관련주들 국내 시장에서도 들썩이게 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SMR에 특히 국한을 해서 지켜보게 된다면 관련주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죠. SK, DLENC, 한전 KPS, 특히 SK의 경우에는 테라파워에 투자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DLENC와 한전 KPS는 테라파워는 아닙니다만 SMR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맺은 이력이 있고요. 그 기업은 X에너지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도 대표적인 SMR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와 관련해서 주가를 한번 또 반등을 시킨 이력이 최근에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슈어소프트뱅크, HLDNI의 경우에도 투자 이력, 수주 이력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타로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부유식 SMR 반디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우리기술의 경우에는 국책 사업으로 SMR 적용하는 제어 계측 시스템 모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자주 들리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 분할인데요. 엔비디아가 촉발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올 초에 월마트를 시작으로 참 많은 기업들이 주식 분할에 나서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7월에 주식 분할에 나서게 될 텐데 이렇게 주식 분할 기업들이 분할 이후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다음 후보군은 어디일까?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BC의 분석 기사 함께 들여다보시죠. 지난 1월 월마트의 3대1 주식 분할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최소 12개의 기업들이 주식 분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엔비디아가 10대1로 주식을 분할했고 이번 주에는 브로드컴과 윌리엄스 소노마가 각각 10대1과 2대1의 액면 분할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식 분할은 특히 1990년대 후반 IT 버블 당시에 흔했지만 1990년대 후반 중대형 기업 대상의 러셀 1000지수 편입 기업 중 약 15%가 매년 액면 분할에 나섰고 이후에는 잦아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주식 분할이 다시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역사상 85년부터 현재까지 주식 분할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확실히 액면 분할, 주식 분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흐름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 보시면요. 지금 애플, 테슬라, 아마존도 주식 분할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물론 5차례 이상의 주식 분할을 경험을 한 적이 있고요. 주식 분할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애플이 4대1의 주식 분할을 결정을 한 이후에 아주 소폭입니다만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테슬라는 5대1 주식 분할을 결정한 이후에 보시죠. 굉장히 폭발적인 주가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마존이 다음에는 주식 분할의 후보자가 될 것이다. 10대1 정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존은 이 10대1의 주식 분할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주가 반등을 급격하게 만들어내더니 이후에 좀 쭉 빠지는 모습을 함께 그려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분할 올해 남아있는 기업들 그리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월마트가 3대1의 주식 분할을 일찍이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10대1,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치폴레 멕시칸 그릴 그리고 브로드컴이 될 겁니다. 특히 치폴레의 경우에는 3,000달러가 넘는 주가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엔비디아도 분할 전에는 1,000달러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엔비디아와 치폴레의 경우에는 직원과 투자자가 더 쉽게 주식에 접근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도 내놨는데 우리가 피자 한 판을 8조각, 10조각으로 나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변하진 않듯이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서 그 가치에 원천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월가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분할 후보군으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주가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킹홀딩스가 4,00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요. 데커스 아웃도어도 1,00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기업 중에서는 코스트코가 870달러 선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주가 급등세를 보여줬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이제 1,000달러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 분할 이야기가 솔솔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울타뷰티, 서비스나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저렴한 편입니다만 계속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입하기 위해서 주식 분할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분할 이야기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1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나타냈고요. 비트코인 가격과 이더리움 가격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64,000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 가격, 은 가격, 구리 가격, 금 가격은 큰 변동은 없는 가운데 은 가격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